어제 오전 공관을 나와 연락이 끊겼던 박원순 서울시장이 오늘 새벽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박 시장은 전직 비서의 성추행 신고를 접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박원순 시장은 삼선 고지에 오른 역대 최장수 서울시장이었습니다. 인권 변호사에서 시민운동가로 서울시장을 거쳐 대통령까지 꿈꿨지만 극단적인 선택으로 꿈은 좌절됐습니다. 정부 여당이 투기성 다주택자 잡기를 핵심으로 하는 부동산 대책을 오늘 오전 발표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인상, 취득세, 양도세 강화와 함께 실수요자를 위한 금융 지원, 공급 확대 등을 모두 포함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서 북미 협상의 실무 책임자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 전에 이른바 10월 서프라이즈로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언 유착 의혹 수사에서 손 떼고 보고만 받으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결국 수용했습니다. 추 장관은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지시에 따른 건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 바람에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항체를 조사한 결과 1명만 항체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간 발표라 조사가 더 진행돼야 하지만 일단 국민 면역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치료제나 백신이 나올 때까지 방역수칙 준수가 더 중요해졌다고 방역당국은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0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어제 실종 신고가 접수됐던 박원순 서울시장이 오늘 새벽 0시쯤 북악산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일단 타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최재민 기자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숨진 채 발견된 건 오늘 새벽 0시쯤입니다. 경찰에 실종 신고된 지 약 7시간 만입니다. 소방구조견이 먼저 발견을 하고 이어가던 소방대원과 우리 기동대원이 함께 확인을 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어제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갑자기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오전 10시 44분쯤 서울시장 공간을 나와 택시를 타고 와령공원까지 갔습니다. 와령공원 CCTV에 박 시장의 모습이 포착됐는데 이때가 지금까지 확인된 박 시장의 마지막 행적입니다. 박 시장 딸은 어제 오후 5시 17분쯤 4-5시간 전에 아버지가 유언 같은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다고 112에 신고했습니다. 바로 대대적인 수색에 들어간 경찰과 소방은 박 시장의 행방을 찾지 못하다가 수색 6시간 반 만에 유명을 달리한 박 시장을 발견했습니다. CCTV 분석 등을 통해서 서울시장 공간에서 변사자 발견 장소까지 동선을 파악 중에 있으며 향후 변사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 시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는 미투와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추정이 나옵니다. 박 시장의 전직 비서가 박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겁니다. 이 전직 비서는 그제 경찰에 출석해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시장의 집에서는 유서 형식의 메모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심리적 부담을 느낀 박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결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박원순 시장은 가족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뒤 7시간 만에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박 시장의 실종 신고가 접수됐을 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김장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어제 오전 10시 44분쯤 서울 가회동 시장 공간에서 나와 외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 시장은 공간을 나서기 전 유서 성격의 글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유서의 존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CCTV 확인 결과 공간을 나선 지 10분 후 박 시장이 와령공원에 도착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공원을 지나서부터는 CCTV가 없어 정확한 동선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박 시장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최초로 접수된 시각은 어제 오후 5시 17분입니다. 박 시장의 딸이 4-5시간 전에 아버지가 유언 같은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다며 112에 신고한 겁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박 시장의 휴대전화 신호를 성북구 길상사 인근에서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어제 오후 5시 30분부터 770여 명의 대규모 인원과 수색견 9마리를 투입했습니다. 북악산 자락인 길상사 주변과 월행공원 일대부터 주변을 집중 수색했으나 박 시장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어 밤 10시 반부터 야간열 감지기가 장착된 드론 6대, 야간 수색용 장비인 서치라이트노도 동원해 2차 수색을 개시했습니다. 그러다 오늘 새벽 0시쯤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박 시장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최초 신고 접수 이후 약 7시간 만입니다. YTN 김장합니다. 저희가 앞선 뉴스에서 전해드렸던 화재 소식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오늘 새벽 3시 40분쯤 전남 고흥군 고흥읍의 한 종합병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현재까지 2명이 숨졌고요. 21명이 다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병원에는 60여 명이 입원해 있고 소방당국이 구조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상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소방당국은 담당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지금 진화와 구조 작업을 병행하고 있는데요. 불은 7층짜리 병원 1층에서 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새벽 4시 반쯤 큰 불길은 잡힌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 3시 40분쯤 전남 고흥군 고흥읍의 한 종합병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현재까지 2명이 숨지고 21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아직 정확한 화재 원인은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내용을 좀 더 취재되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박원순 시장 사망 소식 계속 전해드립니다. 실종 신고 7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된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신이 서울대병원에 안치됐습니다. 네, 빈손의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손여정 기자. 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박 시장의 시신이 서울대병원에 안치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4시쯤 제 뒤로 보이는 이곳 장례식장에 박 시장의 시신이 안치됐습니다. 앞서 박 시장은 오늘 오전 새벽 20분쯤 서울 북악산에서 이곳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서울대병원 측은 먼저 박 시장을 응급실 안으로 옮긴 다음에 의사가 공식적인 사망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박 시장의 빈소는 장례식장 1호실에 마련될 예정입니다. 1호실이 지금은 차 있는 상황이라서 박 시장 시신은 장례식장 2호실에 안치돼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서울시 관계자는 오전 9시쯤엔 1호실로 옮겨 그곳에서 빈소가 마련될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와 서울시 의원 등이 박 시장 사망 소식을 듣고 오늘 자정쯤 장례식장에 도착했는데요. 박 시장의 유족이 도착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서울시 관계자들은 빈소 앞을 막고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아직 공식적인 조문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새벽쯤에 한 유튜버가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오려다 병원 관계자가 제지하기도 했습니다. 장례식장에 있는 한 관계자는 오전 10시쯤부터는 조문객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병원은 유족의 뜻에 따라 조문의 방법과 시기가 결정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 시장은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된 지 3시간 만에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박 시장을 발견한 뒤 시신을 검시하고 현장에 미처 발견하지 못한 박 시장의 유류품이 있는지 일대를 수색했는데요. 이 때문에 박 시장이 병원으로 옮겨지는 데 시간이 지체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YTN 손유정입니다. 박원순 시장은 최근 성추행 사건으로 고소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피해를 봤다는 사람은 박 시장의 전직 비서로 직접 고소장을 제출하고 조사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지반 기자입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낸 사람은 지난 2017년부터 박원순 서울시장의 비서로 일한 A씨입니다. 최근 서울지방경찰청에 박 시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내고 곧장 고소인 조사도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A씨는 비서 일을 시작한 이후 박 시장으로부터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SNS 메신저인 텔레그램으로 주로 박 시장과 대화를 나눴다고 주장했고 대화 내용도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된 만큼 정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먼저 고소인 진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피소 사실과 관련해 박 시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검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도 사실 확인 등이 우선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알리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박원순 시장은 3선 고지에 오른 역대 최장수 서울시장이었습니다. 인권 변호사에서 시민운동가로 또 서울시장을 거쳐 대통령까지 꿈꿨지만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박원순 시장이 정계에 진출한 것은 지난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였습니다. 처음엔 5% 지지에 그쳤으나 안철수 대표가 출마 포기와 함께 손을 들어주자 지지율이 급등하며 시장에 당선됐습니다. 야권 통합 시민 후보 박원순은 오늘 이 자리에서 서울 시민의 승리를 엄숙히 선언합니다. 이후 2014년과 2018년 두 차례 지방선거에서 잇따라 승리하며 서울시장으로 10년 가까운 기간을 재직했습니다. 1956년생인 박원순 시장은 학생운동으로 서울대에서 제명된 뒤 1980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인권 변호사의 길을 걸었습니다. 부천서 성고문 사건과 미국 문화원 사건, 1993년에는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 사건의 변호를 맡으며 이름을 알렸습니다. 이후 1994년 참여연대 설립을 주도해 사무처장으로 일하며 사법개혁운동과 낙천 낙선운동을 펼쳐 이때부터 이미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 2017년 19대 대선 출마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에 나섰지만 중도에 포기하는 시련을 겪었습니다. 스스로 좀 추스리고 좀 성찰도 하고 또 앞으로 여러 가지 전망도 하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죠. 하지만 서울시 최초 3선 시장 고지에 오르며 여권의 잠룡으로 입지를 다져오던 중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비극적 최후로 결국 최장수 서울시장이라는 타이틀도 빛이 발하게 됐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서울시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서울시는 차기 시장 선출 때까지 권한 대행 체제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네, 서울시청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상순 기자. 네, 서울시청입니다. 네, 날이 좀 밝고서야 박원순 서울시장의 소식을 들은 서울시 직원들도 있을 텐데요.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워낙 예상 밖의 일이라서 서울시는 말 그대로 충격에 휩싸여 있습니다. 서울시는 어제 퇴근 시간 무렵 박 시장의 실종 소식이 전해진 직후에 4급 이상 간부 전원이 비상대기에 들어갔습니다. 일반 직원 상당수도 함께 시청에 남아서 경찰의 수색 작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박 시장이 몸이 좋지 않다면서 일정을 취소하거나 비운 일이 처음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설마 하는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 시장의 정무와 공보라인 등 최측근들이 전혀 연락이 되지 않고 수색 시간도 갈수록 길어지면서 불안감이 증폭됐습니다. 결국 수색 7시간여 만에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서울시 직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서울시는 그럼 이제 비상체제로 들어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정엽 행정일부 시장이 시장 권한 대행을 맡아서 당분간 서울시청을 이끌게 됩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고리된 경우에 보궐선거 때까지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기 서울시장을 뽑는 보궐선거는 내년 4월 7일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서부시장은 오늘 오전에 향후 계획 등을 포함한 입장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 자리에선 박 시장의 장례 형식과 일정 등에 대해서도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YTN 이상순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어떻게 언급했냐면 이 미국에나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에겐 무익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 북미 정상회담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이에 대한 응답인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북미 정상회담은 미국에나 필요하고 우리에겐 무익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서 폼페이오 국무장관까지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내비친 가운데 나온 입장인데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북미 정상회담이 북한에겐 무익하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이 내용도 좀 더 취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소식 이어갑니다. 박원순 시장의 일부 SNS 계정들이 비공개로 전환됐습니다. 박 시장이 실종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박 시장의 카카오톡 페이지와 인스타그램, 유튜브 계정이 모두 닫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스타그램에 들어가면 비공개 계정이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카카오톡 채널과 유튜브 계정은 사용이 불가하다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아직 열려 있는데 그제 올라온 서울판 그린 뉴딜을 소개하는 글이 마지막입니다. 주요 외신들도 박원순 시장의 사망 소식을 신속하게 보도했습니다. 네, 특히 그가 유력한 대선 후보였으며 인권 변호사이자 한국 최초의 성희롱 유죄 판결을 받아낸 사실 등을 조명했습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여당의 잠재적 대통령 후보인 서울시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 주요 외신들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 사실을 이처럼 일제히 신속하게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한국 매체들을 인용해 박 시장의 딸이 실종 신고를 한 지 하루 만에 박 시장의 시신이 발견됐다고 긴급 타전했습니다. AFP 통신은 한국의 잠재적 대선 후보인 박 시장이 전 서울시 직원으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상태라면서 그의 학생운동, 시민단체 활동 등을 조명했습니다. AP통신은 진보 성향의 인권 변호사였던 박 시장이 한국 최초의 성희롱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으며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집권 여당의 유력 대선 후보로 여겨져 왔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CNN 방송도 박 시장이 시민운동가로 활동하던 2011년 당시 여당 후보를 누르고 처음 서울시장에 당선된 이후 대선 후보로 부상한 정치 경력 등을 자세히 다뤘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전 비서가 박 시장을 상대로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이것이 사망 요인이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도 경찰이 심야수색 과정에서 박 시장의 시신을 발견했다며 박 시장은 인권 변호사 출신으로 2022년 대선 예비후보로 꼽힌 유력 정치인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박 시장은 최근 몇 달 동안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선두에 섰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랑스 일간지 르피가로는 한국 인구의 5분의 1인 1,000만 명의 도시 서울을 9년 넘게 이끌었던 박 시장은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인 가운데 한 명이라고 소개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최장수 서울시장이자 대권 후보로 꼽혔던 박원순 시장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오늘 신문은 이 소식을 주요 기사로 다뤘습니다. 네, 각 신문은 어떤 면에 집중했는지 조간 브리핑 시작합니다. 오늘 조선신문 1면은 박원순 서울시장 부고 기사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야산서 숨진 채 발견. 같은 면에는 고개 숙인 채 걷는 마지막 발걸음이 담겼습니다. 성추행 의혹 피고소,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실종 7시간 만에 끝내 싸늘하게 돌아온 박원순. 그 외에도 비슷한 제목으로 박 시장의 마지막을 알렸습니다. 인권 변호사로 30년 시민운동, 삼선 서울시장 대선 주자 꼽혀 유신 맞서 항거하고 참여연대 결성해 재벌을 감시해왔던 길. 경향신문은 박원순 시장이 누군지 자세히 다뤘습니다. 중앙일보는 시민운동가를 거쳐 서울시장 첫 3번 연임, 최근 대선 광폭 행보를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함께 실린 사진은 2011년 안철수 당시 서울대 교수가 10배 가까이 높은 지지율을 양보해 박 시장이 첫 당선을 앞둔 때입니다. 한겨레 신문은 인권 강조해 오다 도덕성 치명타를 입고 수습 힘들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앞서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했고 예견된 사회적 지탄을 견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극단적 선택의 이유를 가늠했습니다. 동아일보는 확정된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이어 재판 결과에 따라 경기지사, 경남지사,
울산시장 보궐선거도 치러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당장 여당 대선 구도 얘기를 꺼내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당내 발언을 실었고, 부산시장 오거돈은 성추행 사퇴, 충남도지사 안희정은 성폭행 수감, 잇따라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조간브리핑 조용성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오늘 발표합니다.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종부세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야당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해임하라고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고강도 부동산 후속 대책을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비공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 자리에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확정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발표하지 않았지만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종부세를 강화할 거라는 점은 분명히 했습니다. 당정청간에 이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다 거의 조율을 하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세율을 확정하신 건가요? 네? 지금 세율을 확정하신 건가요? 네, 그런 부분까지 다 의견을 다 정리했습니다. 민주당은 연일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 임시국회에서 종부세 강화 법안부터 처리하고 신혼부부와 청년 등이 집을 마련할 길을 터주는 금융지원과 공급 대책도 내놓겠다면서 이번 조치는 일회성 정책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아파트 투기가 완전히 근절되고 집 없는 서민이 손쉽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정착될 때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야당은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추가 대책 운운하지 말고 먼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부터 물어야 한다고 공격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정부와 여당은 공직자에게 집을 처분하라는 반헌법적 조치로 성난 민심을 수습할 궁리만 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책임자인 김현미 국토부 장관부터 즉각 해임하라고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조속히 김현미 국토부 장관 해임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국회에서 해임 건의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정의당도 계속된 뒷북 정책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신뢰를 잃었다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부터 하라고 몰아붙였습니다. 민주당은 강력한 부동산 후속 대책을 발판 삼아 비난 여론을 잠재우고 국면 전환을 꾀한다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막상 시장의 반응이 어떨지를 예측하기 쉽지 않은 데다가 야당 역시 단단히 벼르고 있어서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다주택 논란이 불거지면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처분했다고 해명했던 대전의 아파트가 사실은 아들에게 증여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궁색한 해명 논란이 이어지면서 부동산 정책과 모순된 여권 지도부의 처신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병석 국회의장도 다주택자란 경실련의 주장이 나오자 박 의장 측은 즉각 사실과 다르다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서울과 대전 두 채 가운데 대전 집은 이미 지난 5월에 처분해 지금은 월세로 살고 있어서 1주택이란 반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이 집을 실제 시장에 판 게 아니라 아들에게 증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증여 사실을 숨기려 했다는 논란이 일자 박 의장 측은 지역구를 방문할 때 이 집에 머물러 아들에게 관리비 명목으로 월 30만 원을 주기 때문에 월세로 표현했다고 다시 해명했습니다. 서울집도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박 의장 측은 처음 해명에서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팔지 않은 건 재개발에 따른 관리처분 기간에 묶여 3년간 매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1가구 1주택, 실거주 상태라면 집을 팔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또다시 구설에 휩싸였습니다. 박 의장 측은 해명 당시 매매 요건을 충족시켰던 것은 맞다고 인정했지만 이미 집 한 채를 처분해 1주택만 소유하게 됐는데 이를 팔았어야 했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강변했습니다. 그러나 박 의장이 석연치 않은 해명으로 거듭 논란에 휩싸이며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사건에 이어 여권 지도부의 처신은 또 한 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국민은 좌절하며 희망도 접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입법부 수장의 신뢰마저 종이장처럼 가벼워진 현실에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당정청 모두 한 목소리로 집값 투기 근절을 강조했지만 정작 여권 인사들의 행보는 강남불패란 신호만을 남겼습니다. 여당에서는 더 강한 부동산 정책을 예고하고 있지만
국민의 불신과 박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서 북미 협상의 실무 책임자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 전에 이른바 10월 서프라이즈로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과 대화를 계속할 수 있기를 매우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화가 정상회담보다 낮은 수준이거나 또는 고위 지도자들 수준일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And we're very hopeful that we can continue to have this conversation, whether that's at of the levels beneath the summit or if it's appropriate and there is a useful activity to take place, to have senior leaders get back together as well. 다만 한쪽 당사자와 하는 진행 중인 대화에 관해 말하고 싶지 않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 또 누가 할지 어떻게 할지 시기에 관해선 당장은 말하고 싶지 않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방한을 마친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가 북한과의 대화 물꼬를 트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열려 있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We look forward to continuing our work for a peaceful outcome on the Korean Peninsula. I believe this is very much possible. President Trump has given us his full support to continue this effort. 또 대화 주체도 실무 협상을 넘어선 북미 정상 간 가능성도 열어둔 셈입니다. 앞서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도 3차 정상회담에 대해 북한이 만나고 싶어하고 우리도 분명 그러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재선이 불리해진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로서는 반전의 기회가 될 만한 것이 없는 상황이어서 오히려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실현시킬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 주목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방금 전 북한 관련 속보 전해드렸는데요. 내용이 추가돼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은 미국에나 필요하고 북한에겐 무익하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또 추가된 내용은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며 중대 조치가 함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재 완화 같은 상응 조치를 시사한 듯 보입니다. 이와 함께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좋은 성과를 기원한다면서 인사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앞서 전해드릴 리포트 내용처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서 폼페이오 국무장관까지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내비친 가운데 나온 북한 측의 입장이었습니다. 저희가 이 내용도 좀 더 추가되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 방한 마지막 날이었던 어제 청와대를 찾아서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면담을 했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우리 정부의 남북협력에 지지를 보낸 데 이어서 이번엔 북미 대화 재개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2박 3일 방한 마지막 날 오전 서훈 국가안보실장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오전 10시부터 1시간 10분 동안 한반도 정세를 논의했습니다. 서 실장은 국가정보원장으로서 비건 부장관과 여러 차례 만났지만 이번 면담은 북한의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우리 외교안보 라인이 개편된 직후 이뤄진 것이어서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였을 걸로 보입니다. 서 실장은 비건 부장관이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전념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고 비건 부장관도 북미 간 대화 재개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2박 3일 방한 중 3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능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터뷰가 공개된 가운데 비건 부장관은 보다 유연한 입장으로 대화에 나설 거라는 대북 메시지와 함께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향해 권한 있는 협상 상대를 임명할 걸 요구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strongly supports inter-Korean cooperation, and we believe this plays an important component in creating a more stable environment on the Korean Peninsula. 통일부는 특히 비건 부장관의 남북협력 지지 발언에 주목하며 환영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남북협력 사업의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에게 상당 부분 자율성을 또 위임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논의되어 온 남북협력 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고 있고 다만 이 협력 사업이 북한의 호응만 이끌어낼 수 있다면 미국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지하겠다. 일본으로 날아간 비건 부장관은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 등을 만나 대북 공조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장관이 제시한 최종 시한을 1시간 앞두고 추 장관 지시를 사실상 수용했습니다. 추 장관도 국민 바람에 부합한 입장이라고 회답하면서 파국으로 치닫던 양측의 갈등은 일단 봉합됐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종 시한으로 정한 오전 10시를 1시간 앞두고 대검찰청이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추 장관이 지시한 총장의 수사 지휘권 박탈은 소송 등으로 다투는 절차로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 상태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서울중앙지검이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자체 수사하게 됐고 이런 사실을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에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의 입장 표명과 상관없이 총장은 수사 지휘에서 손 떼라는 지휘가 이미 발효되고 있다는 뜻으로 사실상 장관 지시를 수용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대검의 입장이 나오고 1시간 뒤 추 장관이 최종 시한으로 정한 오전 10시에 맞춰 법무부도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추 장관은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윤 총장이 장관 지시에 따라 수사팀 지휘에서 손을 뗀 건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 바람에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총장이 사실상 장관 지시를 수용한 것으로 보고 추 장관도 총장 감찰이나 징계 등 추가 조치에 나서진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겁니다. 다만 대검은 윤 총장의 입장이 추 장관 지시를 수용하거나 안 한다는 차원의 의미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한 것이라고 밝혀 다른 해석의 여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대검찰청이 명시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장관의 지휘를 수용한 셈이 되면서 파국으로 치닫던 양측의 정면 충돌 양상도 일단 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극단적인 충돌은 없었지만 윤석열 총장이 언급한 국정원 사건을 두고 대검과 법무부가 정반대 해석을 내놓는 등 갈등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특히 대검 입장문에는 소송 등의 법적 절차로 다툰다는 쟁송이라는 표현도 나왔는데요. 권한쟁의 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대검찰청은 최후 시한인 오전 10시를 앞두고 낸 입장문에서 국정원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원세훈 전 원장의 주도로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해 정치에 개입한 사건으로 2013년 당시 검찰 특별수사팀 팀장은 윤석열 총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윤 총장은 수사 과정에서 지휘부와 의견 차이를 보이며 충돌한 끝에 팀에서 퇴출당했고 그해 국정감사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수사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외압이라고 느낍니다. 대검은 윤 총장이 검언 유착 의혹 수사에서 손을 떼도록 한 추미애 장관의 지휘가 당시 부당한 외압과 다를 바 없다고 규정한 겁니다. 반면 법무부는 수사팀장 당시 윤 총장의 심정이 이 사건 수사팀이 느끼는 심정과 다르지 않다며 정반대의 해석을 내놨습니다. 2013년 윤 총장이 피해를 받듯 이번 사태에서의 피해자는 지금의 수사팀이고 윤 총장은 과거 검찰 수뇌부와 같이 부당한 지휘를 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양측이 서로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셈입니다. 대검이 쟁송 표현을 쓴 데 대해서도 추 장관의 수사 지휘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고려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추미애 장관이 곧바로 거절한 절충안의 사전 조율 과정을 놓고도 진실 공방이 오갔습니다. 대검은 법무부로부터 독립수사본부 설치 제안과 함께 공개건의 요청까지 먼저 받았지만 법무부 장관이 일방적으로 거부했다는 입장인 반면 법무부는 장관에게 보고된 바도 없고 독립적 수사본부를 언급하거나 건의를 요청한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가득한 가운데 검찰 내부 게시판에는 추 장관의 지휘가 위법 부당하다는 글도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파국은 가까스로 막았지만 곳곳에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는 만큼 검찰이 집단 반발할 가능성 등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이어서 코로나19 소식입니다. 대전에서 환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돌아다니다가 헬스장과 음식점에서 접촉한 5명이 감염됐습니다. 대전시는 추가 접촉으로 인한 환자 발생이 잇따르면서 고강도의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상공 기자입니다. 대전 신규 확진자 5명은 지난달 29일 정림동 의원을 방문한 뒤 확진된 남성의 접촉자들입니다.
헬스장과 식당, 술집 등에서 접촉이 확인돼 검사를 받았습니다. 헬스장에서 감염된 20대 남성 2명은 확진자와 친분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대전시는 확진자가 마스크만 제대로 착용했다면 추가 감염이 없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했을 때 있고 안 했을 때 있고 좀 이렇게 일정하지 않게 지속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는 않았고요.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동안 내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을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고 보고. 술에 취해 충남대병원 응급실을 방문했던 확진자는 횡설수설하며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방역당국이 동선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전 지역 하루 평균 코로나19 확진자는 4.3명. 대전시는 지역 내 확진자 발생 상황이 진정되지 않자 고강도 생활 속 거리두기 기간을 오는 26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흘 연속 확진자 10명 이상 발생 등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기준을 마련하고 감염병 위기관리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 단계를 상향했을 때 오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의 변화와 위축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고강도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앞서 학교 내 감염 의심 사례가 나온 천동초에서 확진자들을 제외한 전교생이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동구 3개 지역 학원 등에 내려진 집합금지 명령은 오는 12일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우리 국민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에 얼마나 감염됐는지를 알아본 항체 검사에서 1명만 항체가 확인됐습니다. 조사가 더 진행돼야 하지만 일단 국민 면역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치료제나 백신이 나올 때까지 방역 수칙을 더 철저하게 지켜야겠습니다. 김종혜 기자입니다. 국민 대상 항체 검사는 지난달 시작됐습니다. 4월부터 국민건강영양조사로 확보한 혈청 잔여분과 서울 서남권 의료기관에 온 환자 혈청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단 한 건만 항체가 생긴 걸 확인했습니다. 3천여 명 중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무력화할 중화 항체 보유자가 1명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수치화하면 0.03%, 매우 적습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 검체는 최종 모두 음성, 서남권의 의료기관에 내원했던 환자 중 1,500건에 대한 검사에서는 한 건이 최종 중화항체 양성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감염 뒤 평균 10일에서 14일 정도 지나면 항체가 형성됩니다. 13,000여 명까지 확진자가 나온 상황에 3천여 명이라는 적지 않은 숫자가 조사됐는데 항체 보유자가 1명뿐이었던 건 다소 의외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당국은 섣부른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표본이 작고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진 상황이 아니고 또 중화항체조차도 형성이 안 됐거나 여러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이 정도 수준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일단 지역사회의 코로나19 면역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여 환자가 급증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지적합니다. 앞으로 갈 길이 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숨어져 있는 감염자 숫자도 적을 뿐더러 전반적인 항체 형성 정도가 적으니까 앞으로 걸릴 수 있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빠른 진단과 치료, 방역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해졌다는 의미라고도 말합니다. 방역당국은 대표성 확보를 위해 앞으로 2달 단위로 국민건강영양조사 검체에 대한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달부터는 대구 경북 지역 3,300명에 대한 항체가 조사를 진행합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없어서 못 판다는 침방울 차단 마스크 일부 제품에서 물이 샌다는 보도 저희 YTN이 며칠 전에 단독으로 보도해드렸습니다. 이 보도 이후에 식약처가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들을 걷어들여서 재기능을 하는지 확인 작업을 했습니다. 시험 결과 YTN이 지적한 마스크를 포함해서 3개 제품에서 물이 새는 현상이 확인됐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물감을 탄 물이 배어나오고 이음새 부분에선 물방울이 뚝뚝 떨어집니다. 지난 6일 YTN이 보도한 웰킵스 언택트 마스크의 물샘 현상입니다. 이음새에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물방울이 이렇게 맺혔다가 뚝 떨어지는 현상이 생기는데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침방울 차단 마스크인데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던 겁니다. 심각성을 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팔리는 이런 마스크 확인 작업에 나섰습니다. 업체 35곳에 제품 56개를 대상으로 액체 저항성 시험을 한 결과 웰킵스를 포함한 3개 제품에서 물샘 현상이 나타나 부적합 판정이 났습니다. 본체와 상하 날개가 붙어 있는 부분이 접합 부위가 있는데 적절하게 접합되지 않아서 물이 새는 것으로 저희가 시험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자재 등에서는 또 물샘 현상이 안 일어났기 때문에 필터 등에서의 그 원자재 문제는 아닌 것으로 저희가. 식약처는 해당 업체에 제조 정지 처분을 내리고 부적합 마스크를 모두 회수해 폐기할 방침입니다. 이미 200만 개 넘게 팔려나간 만큼 구매자는 산 곳에서 환불 안내를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네, 코로나19 감염 불안감에 손 소독제 쓰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에탄올 함량이 높을수록 가격이 조금 더 비싼데 이런 점을 악용해서 엉터리 손 소독제 600만 개를 만들어서 판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공장에서 만들어진 제품들이 창고에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모두 허가나 신고 없이 제조된 엉터리 손 소독제입니다.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한 지난 2월부터 2달 동안 600만 개 넘는 90억 원어치가 만들어졌습니다. 의약외품인 손소독제를 모가로 제조 판매한 6개 업체 대표 등 관계자 7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겠습니다. 단속을 피하려고 품목 신고한 업체 이름을 빌려 실제로는 허가받지도 않은 곳에서 손 소독제를 만들어 판매했습니다. 이들 제품은 표시된 것보다 에탄올 함량이 10% 이상 적었고 표준 제조 기준에도 미치지 못해 손 소독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들어가는 함량이 높아지면 가격대가 좀 높아진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의약외품 손소독제를 관리하는 기준인 90.0%에서 110.0%에 못 미치는. 특히 수사를 받으면서도 장소를 바꿔가며 계속 만들어내 400만 개를 유통했습니다. 이 가운데 수출된 330만 개와 이미 국내에서 팔린 5만 6천 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회수됐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손 소독제를 산 소비자는 판매처에서 환불받을 수 있다며 이런 제품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수출과 국내 유통으로 얻은 불법 수익은 검찰 수사를 통해 환수하게 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고 최숙현 선수가 폭행 가해자 중 한 명으로 지목한 경주시청 선배 김모 선수가 혐의를 부인하던 그동안의 입장을 돌연 바꿨습니다. 폭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본인도 감독에게 맞았다며 고백했는데요. 향후 재판 과정에서 양형을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지난 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고 최숙현 선수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가해자로 지목된 경주시청 김모 선수는 사과할 마음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럼 사죄할 마음 있습니까? 사죄할 것도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죽은 건 안타까운 건데 폭행한 사실이 없으니 미안한 건 없고 안타까운 마음밖에 없습니다. 같은 날 오후 진행한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도 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는데 불과 이틀 만에 태세 전환을 한 겁니다. 김 씨는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장윤정 선수가 최숙현 선수를 폭행하는 것을 적어도 한 달에 3번에서 4번은 봤으며 본인 역시 중학생 때부터 훈육을 이유로 김규봉 감독에게 맞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혐의를 부인한 건 도저히 폭행 사실을 말할 분위기가 아니었고 후배들이 국회까지 가서 증언하는 것을 보고 부끄러움을 느껴 용기를 냈다며 최숙현 선수에게 미안하다고 덧붙였습니다. 180도 바뀐 김 씨의 태도에 피해 선수들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반응입니다. 황당해하죠. 어이없다. 그렇게 바로 옆에 앉아있을 때 그렇게 당당한 얼굴로 그런 식으로 말을 했고 변호사분들이랑 이제 부모들 간에 이제 얘기를 했겠죠. 무엇보다 법률적 조력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거둘 수 없습니다. 세 명 다 변호사가 다르니까 먼저 변호사가 치고 나가는 것 같아요. 변호사 조력을 안 많이 받았겠어요. 특히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사건인 만큼 자칫 혐의를 부인하다 이른바 괘씸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상습 폭행이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처벌이 세지가 않은 데다가 계속 부인하다가 혐의가 증명이 되면 보통의 사건보다는 조금 더 과하게 처벌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기는 이제 내부 고발자 형태를 취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단순히 양형을 위한 뒤늦은 고백이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복합적인 사유가 있을 거예요. 일단 그 상황에서 말을 못했는데 돌아오 보니 나중에 처벌받을 걱정도 되고 마음도 힘들고 뭐 변호사의 조언도 있고 막 각종 사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간 혐의를 전면 부인했던 경주시청 3인방. 이 가운데 한 명의 뒤늦은 고백이 나온 만큼 잘못은 명명백백 밝히되 자칫 양형을 위한 꼼수로 퇴색되지 않도록 엄격한 잣대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엄연주입니다. 고 최숙현 선수 사망과 관련해 폭행을 시인한 무자격 팀 닥터 안모 씨는 주로 마사지와 심리치료를 담당했습니다. 스포츠팀에서 마사지 업무를 하는 분들을 보통 트레이너라고 부르는데요. 안 씨는 운동 처방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어떻게 의사 행세를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안 씨의 과거를 추적해서 퍼즐을 맞춰봤습니다. 김재영 기자입니다. 김기봉 감독은 팀 닥터로 불린 안모 씨를 2008년 경산에 있는 내과 병원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2008년도에 병원에서 처음 알게 됐고 그 병원에서 이제 선생님이라 불렀던 상황이고 저는 그분이 누군지도 몰랐었고 치료를 잘 한다라는 소문에 의하여 당시 김 감독과 안 씨를 모두 알았던 선수는 둘의 관계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때는 그렇게 좋은 사이가 아니었어요. 김기봉 감독이 그렇게 치료를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막 욕을 하고 다닐 정도로 그렇게 좋은 사이는 아니었는데 당시 안 씨는 마사지는 물론 기치료, 심지어 간호사 업무인 수액까지 직접 놓았습니다. 주변에는 특전사 출신이라고 소개했는데 특공 무술을 직접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선생님이 특성사 나왔다 막 이렇게 그런 말이 나왔는데 자기는 이제 못 믿겠다 하니까 그 기술을 보여줬죠. 어떤 기술이요? 쇠젓가락을 벽에 꽂는 거야. 자신의 경력을 이렇게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럭비 팀인지 아이스하키 팀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트레이너를 했다고 들었었어요. 마사지 잘하기로 선수들 사이 소문이 난 안 씨는 장윤정 선수 때문에 더 명성을 얻었습니다. 광주 아시안게임 뛰기 전에 그 수정인대 파열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치료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계속 이제 신임이 간 거죠. 실제로 대회 2달을 남겨놓고 큰 부상을 당했던 장 선수는 안 씨의 마사지 덕분에 빠르게 회복해 한국 철인 3종 사상 첫 메달을 따냈습니다. 앞서 안 씨를 동료 선수들에게 소개한 것도 장윤정 선수입니다. 장윤정이 먼저 그 병원을 소개시켜줬어요, 저희를.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쪽 병원으로 이제 자주 다니게 됐었죠. 당시 안 씨를 알던 선수들의 제보를 종합하면 안 씨는 적어도 2011년까지는 병원에서 근무했습니다. 이후 2013년 경북 체육계팀이 경주시청으로 유니폼을 바꿔 입은 시점부터 팀 닥터로 불리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물리치료사로 알고 있었죠. 원래 병원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쪽 팀 닥터가 됐다고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좀 의아해했어요. 의사로 속이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안 씨는 폭행, 성추행, 사기, 의료법,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 고발된 상태입니다. YTN 김재영입니다. 경남 지역 중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가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범인은 모두 현직 교사로 드러나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법원을 나섭니다. 자신이 다니던 경남 김해 지역 학교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40대 교사입니다. 선생님 몰카 왜 설치하셨어요? 심사 결과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몰카 설치를 인정하면서도 불법 촬영은 하루만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휴대전화를 확인해 보니 화장실과 샤워실에서 찍은 사진과 동영상이 가득했습니다. 압수를 해가지고 요 관련돼 있는 거 학교라든지 자기가 있는 거 영상 매체라든지 이런 데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포렌식 해가지고 의뢰를 해놔는 그런 상태고. 경찰은 이 교사가 지난해까지 학생 수련원에서 일한 만큼 다른 범행이 있었는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일반 학생들 수련 활동을
병원을 저희는 같이 운영을 하거든요. 2,000명 조금 넘습니다. 경남 창녕의 한 학교 화장실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몰래카메라가 발견됐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30대 교사가 몰카 설치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교사에 잇따른 성범죄가 드러나면서 경남교육청도 부랴부랴 수습에 나섰습니다. 먼저 두 교사를 직위 해제하고 피해자 상담과 함께 불법 카메라 단속에 나섰습니다. 현재 도내 전 학교를 대상으로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 장비를 이용한 전체 학교의 전수 점검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학생들을 보호하고 가르쳐야 할 교사, 본분을 잊고 학교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만큼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오늘은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전국에 비를 뿌리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을 먼저 살펴보면 이 충청 이남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특히 남부 곳곳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시간당 50mm가 넘는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을 먼저 살펴보면 제주 진달래밭에는 250mm의 물폭탄이 쏟아졌고요. 전남 목포에도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앞으로 제주도와 남해안, 동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집중되겠고 호우특보 역시 확대되겠는데요. 특히 강원 영동과 영남 해안에는 내일 아침까지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겠고 전남 남해안과 제주도에 100mm 이상,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는 10에서 60mm의 비가 내린 뒤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비가 내리며 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이 26도, 광주 28도, 부산 25도 등으로 어제보다 2도에서 6도가량이 내려가겠습니다. 매우 강한 비가 내리면서 짧은 시간에도 하천물이 범람하거나 계곡물이 흘러 넘칠 수가 있으니까요. 시설물 피해와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어제 오전 공관을 나와 연락이 끊겼던 박원순 서울시장이 오늘 새벽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서울시는 서정엽 부시장의 권한 대행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정부 여당이 투기성 다주택자 잡기를 핵심으로 하는 부동산 대책을 오늘 오전 발표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인상, 취득세, 양도세 강화와 함께 실소유자를 위한 금융 지원, 공급 확대 등을 모두 포함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언 유착 의혹 수사에서 손 떼고 보고만 받으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결국 수용했습니다. 추 장관은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지시에 따른 건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 바람에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실종 신고 7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된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신이 서울대병원에 안치됐습니다. 네, 빈손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우준 기자. 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박원순 시장의 시신이 서울대병원에 안치됐다고요? 네, 날이 밝아오면서 이곳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는 서울시청 관계자들이 속속 도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새벽 4시쯤입니다. 서울대병원의 장례식장에 박원순 시장의 시신이 안치됐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40분이 앞선 새벽 3시 20분쯤 서울 북악산에서 발견된 박원순 시장이 이곳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이송이 됐습니다. 서울대병원 측은 응급실 안으로 박 시장을 이송한 뒤 의사가 박 시장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망 진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박 시장의 빈소는 제 뒤로 보이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1호실에 마련될 예정입니다. 1호실이 지금 차 있는 상황이라 박 시장의 시신은 장례식장 2호실에 안치돼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서울시 관계자는 오전 9시쯤엔 1호실로 옮겨 그곳에서 빈소가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와 서울시 의원 등이 박 시장의 사망 소식을 듣고 오늘 자정쯤 장례식장에 도착을 했는데요. 박 시장의 유족이 도착했는지는 아직 현장에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관계자들은 빈소 앞을 막고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아직 공식적인 조문도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오전 9시쯤 빈소가 차려지고 9시 반쯤이 돼야 조문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은 유족의 뜻을 따라 조문의 방법과 시기가 결정될 것 같다고 밝혔는데요. 서울시 측은 상황에 따라서 일반인 조문객을 받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박 시장은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된 지 3시간 만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박 시장을 발견한 뒤 시신을 검시하고 현장에 미처 발견하지 못한 박 시장의 유류품이 있는지 일대를 수색했는데요. 이 때문에 박 시장이 병원으로 옮겨지는 데 다소 시간이 지체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YTN 김우진입니다. 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오늘 새벽 0시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앞으로 변사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경찰 공식 브리핑 들어보시겠습니다. 경찰은 7월 9일 17시 17분경 박원순 서울시장 가족의 실종 신고를 받고 7시간 동안의 대대적인 수색을 진행하여 7월 10일 00시 01분경 성북구 북악산 성곽길 인근 산속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서 서울시장 공간에서 변사자 발견 장소까지 동선을 파악 중에 있으며 향후 변사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타살 가능성은 없나요? 구체적인 사안들은 앞으로 수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특별한 타살 혐의는 없어 보이지만은 향후 변사 사건 그 처리 절차에 따라서 심도 깊은 수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박원순 시장은 가족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뒤 7시간 만에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박 시장의 실종 신고가 접수됐을 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김장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어제 오전 10시 44분쯤 서울 가회동 시장 공간에서 나와 외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 시장은 공간을 나서기 전 유서 성격의 글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유서의 존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CCTV 확인 결과 공간을 나선 지 10분 후 박 시장이 와령공원에 도착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공원을 지나서부터는 CCTV가 없어 정확한 동선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박 시장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최초로 접수된 시각은 어제 오후 5시 17분입니다. 박 시장의 딸이 4-5시간 전에 아버지가 유언 같은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다며 112에 신고한 겁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박 시장의 휴대전화 신호를 성북구 길상산 인근에서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어제 오후 5시 30분부터 770여 명의 대규모 인원과 수색견 9마리를 투입했습니다. 북악산 자락인 길상사 주변과 와령공원 일대부터 주변을 집중 수색했으나 박 시장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어 밤 10시 반부터 야간열 감지기가 장착된 드론 6대, 야간 수색용 장비인 서치라이트론도 동원해 2차 수색을 개시했습니다. 그러다 오늘 새벽 0시쯤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박 시장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최초 신고 접수 이후 약 7시간 만입니다. YTN 김장하입니다. 네, 전직 서울시청 직원으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숨지면서 경찰 수사도 종결될 예정입니다. 박 시장의 전직 비서 A씨는 과거 박 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최근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박 시장이 숨진 채로 발견되면서 A씨의 고소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일단 서울시는 권한 대행 체제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서울시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상순 기자. 네, 서울시청입니다. 네, 날이 밝고서야 박원순 시장의 소식을 들은 서울시 직원들도 있을 텐데요.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워낙 예상 밖의 일이라서 서울시는 말 그대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서울시는 어제 퇴근 시간 무렵 박 시장의 실종 소식이 전해진 직후에 4급 이상 간부 직원 전원이 비상대기에 들어갔습니다. 일반 직원 상당수도 함께 시청에 남아서 경찰의 수색 작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박 시장이 몸이 좋지 않다며 일정을 취소하거나 일정을 비운 일이 처음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설마 하는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 시장의 정무와 공보라인 등 최측근들이 전혀 연락이 되지 않고 수색 시간도 갈수록 길어지면서 불안감이 증폭됐습니다. 결국 수색 7시간여 만에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서울시 직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시정은 누가 이끌게 됩니까? 네, 서정엽 행정일부 시장이 시장 권한 대행을 맡아서 당분간 서울시청을 이끌게 됩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거리된 경우 보궐선거 때까지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차기 서울시장을 뽑는 보궐선거는 내년 4월 7일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서부시장은 오늘 오전에 향후 계획 등을 포함한 입장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 자리에선 박 시장의 장례 형식과 일정 등에 대해서도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YTN 이상순입니다. 주요 외신들도 박원순 시장의 사망 소식을 신속하게 보도했습니다. 특히 그가 유력한 대선 후보였으며 인권 변호사이자 한국 최초의 성희롱 유죄 판결을 받아낸 사실 등을 조명했습니다. 보도에 이동우 기자입니다. 여당의 잠재적 대통령 후보인 서울시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 주요 외신들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 사실을 이처럼 일제히 신속하게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한국 매체들을 인용해 박 시장의 딸이 실종 신고를 한 지 하루 만에 박 시장의 시신이 발견됐다고 긴급 타전했습니다. AFP 통신은 한국의 잠재적 대선 후보인 박 시장이 전 서울시 직원으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상태라면서 그의 학생운동, 시민단체 활동 등을 조명했습니다. AP통신은 진보 성향의 인권 변호사였던 박 시장이 한국 최초의 성희롱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으며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집권 여당의 유력 대선 후보로 여겨져 왔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CNN 방송도 박 시장이 시민운동가로 활동하던 2011년 당시 여당 후보를 누르고 처음 서울시장에 당선된 이후 대선 후보로 부상한 정치 경력 등을 자세히 다뤘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전 비서가 박 시장을 상대로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이것이 사망 요인이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도 경찰이 심야 수색 과정에서 박 시장의 시신을 발견했다며 박 시장은 인권 변호사 출신으로 2022년 대선 예비후보로 꼽힌 유력 정치인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박 시장은 최근 몇 달 동안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선두에 섰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랑스 일간지 르피가로는 한국 인구의 5분의 1인 1,000만 명의 도시 서울을 9년 넘게 이끌었던 박 시장은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인 가운데 한 명이라고 소개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정부가 오늘 오전 세제와 금융, 주택 공급을 망라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합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전 11시 30분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0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을 대폭 인상하고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던 세제 혜택을 줄이거나 폐지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신 정부는 1주택 실수요자나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세제, 금융, 주택 공급 혜택을 동시에 제공하는 등 다주택자와 차별화할 방침입니다. 고강도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다주택 의원들이 가능한 빨리 1주택만 빼고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는 어제 의원총회에서 다주택 해소를 신속히 진행해달라고 공식적으로 권고했고 해당 의원들이 받아들였습니다. 원내 지도부는 1주택만 빼고 처분하는 시기를 애초 2년에서 일률적으로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재건축이나 부모 거주 등 여러 사정이 있어서 신속 처분 수준으로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기도 의왕시 아파트를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SNS를 통해 1주택자가 아니라는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겠다며 가족같이 함께 해왔던 의왕 아파트를 매각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경기 의왕 아파트 지분과 세종시 나성동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6.17 부동산 대책 이후 가격이 더 오른다는 기대감과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한다는 불안 심리가 더해지면서
아파트 값은 정부의 예상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30대와 40대 사이에서는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다는 이른바 영끌 매수 분위기마저 더해져 가격은 더 오르고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강북구에 있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이 아파트는 올해 초 6억 원 후반대에 거래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실거래가가 1억 원 넘게 오른 가격인 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도자 희망 가격은 이미 8억 5천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중저가 아파트 단지가 많은 구로구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전용 면적 82제곱미터 매물이 올해 초보다 5천만 원 넘게 오른 가격에 거래됐고 자금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호가는 7억 5천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정부가 고강도 6.17 대책을 내놨지만 시장에서는 약발이 먹히지 않는 상황. 물건이 없어서 못 팔고요. 물건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 잠기고 있어서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정부 대책이 오히려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면서 서울 아파트 값은 오름폭이 더 커졌습니다. 수도권 전체에 전방위적인 규제가 이어지자 다시 서울로 매수자들이 회귀하고 있는 겁니다. 무주택자의 박탈감이 더해져 매수세를 부추기는 상황도 연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30대와 40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데 영혼까지 끌어모은 자금, 이른바 영끌이라도 해서 집을 사야 한다는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금 집을 사지 않으면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이 어렵다는 공포감이 매수세를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이런 현상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인데 서울 곳곳에 양질의 주택이 공급되지 않는 이상 문제가 쉽게 해결되기는 어렵다는 진단이 나옵니다. 대기 중이던 주택 수요까지 과열되면서 시장이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인 규제에 대한 우려도 있고 집값이 더 오를까 봐 걱정하는 수요자들이 서둘러 구매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정부는 6.17 대책을 보완할 새 규제책을 내놓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역작용을 바로잡을 묘수가 나올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지난달 은행의 가계대출이 역대 6월 가운데 최대 규모인 8조 1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고강도 6.17 부동산 대책에도 주택담보대출이 늘었고 여기에 주택매매자금과 SK바이오팜 공모주 청약까지 더해지면서 신용대출도 6월 증가폭으로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929조 원 가까이까지 늘어나면서 지난 5월에 비해 8조 1천억 원이 폭증했다고 밝혔습니다.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4년 이후 6월 증가폭으로는 역대 최대입니다. 고강도 6.17 부동산 규제 조치가 나왔지만 시행 이전 대출이 오히려 물리면서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685조 8천억 원에 이르렀고 5월에 비해 5조 원이 늘었습니다. 지난달에 은행 가계대출 가운데 두드러지게 는 것은 일반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을 합친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입니다. 은행 기타 대출은 어린이날, 어버이날이 낀 5월에 증가폭이 커지고 6월에는 주는 경향이 있지만 지난달은 오히려 5월보다 3조나 늘어났습니다. 주택자금 수요가 이제 크게 늘었던 데다가 공모주 청약 관련된 그 주식자금 수요가 일부 가세한 영향이 이제 주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난달 말 SK바이오팜 공모주 청약으로 신용대출 자금 수요가 일시적으로 몰렸고 SK바이오팜 청약 증거금은 역대 최대인 31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던 은행 기업대출은 지난달에 증가세가 눈에 띄게 꺾였습니다. 기업대출 증가 규모는 5월 16조 원에서 지난달에는 1조 5천억 원으로 급감했습니다. 대기업들이 2분기 말인 6월에 은행 대출금을 일시 상환한 데다 중소기업에 대한 코로나19 대출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위를 사실상 수용하면서 파국으로 치닫던 양측의 갈등은 일단 봉합됐습니다. 하지만 검찰과 법무부 간 갈등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대검찰청은 최후 시한인 오전 10시를 앞두고 낸 입장문에서 국정원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원세훈 전 원장의 주도로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해 정치에 개입한 사건으로 2013년 당시 검찰 특별수사팀 팀장은 윤석열 총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윤 총장은 수사 과정에서 지휘부와 의견 차이를 보이며 충돌한 끝에 팀에서 퇴출당했고 그해 국정감사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수사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외압이라고 느낍니다. 대검은 윤 총장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서 손을 떼도록 한 추미애 장관의 지휘가 당시 부당한 외압과 다를 바 없다고 규정한 겁니다. 반면 법무부는 수사팀장 당시 윤 총장의 심정이 이 사건 수사팀이 느끼는 심정과 다르지 않다며 정반대의 해석을 내놨습니다. 2013년 윤 총장이 피해를 받듯 이번 사태에서의 피해자는 지금의 수사팀이고 윤 총장은 과거 검찰 수뇌부와 같이 부당한 지휘를 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양측이 서로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셈입니다. 대검이 쟁송 표현을 쓴 데 대해서도 추 장관의 수사 지휘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고려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추미애 장관이 곧바로 거절한 절충안의 사전 조율 과정을 놓고도 진실 공방이 오갔습니다. 대검은 법무부로부터 독립수사본부 설치 제안과 함께 공개건의 요청까지 먼저 받았지만 법무부 장관이 일방적으로 거부했다는 입장인 반면 법무부는 장관에게 보고된 바도 없고 독립적 수사본부를 언급하거나 건의를 요청한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가득한 가운데 검찰 내부 게시판에는 추 장관의 지휘가 위법 부당하다는 글도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파국은 가까스로 막았지만 곳곳에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는 만큼 검찰이 집단 반발할 가능성 등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추미애 장관 주재로 오늘 열릴 예정이던 감찰과 인권 담당 검사 워크숍이 연기됐습니다.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행사를 취소했다고 설명했지만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지휘 배제를 지시한 뒤 검사들의 집단 행동 가능성 등을 우려한 것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전국 18개 검찰청과 10개 지청 소속 감찰 담당 부장과 인권감독관 등 46명에게 오늘 감찰 인권 워크숍에 참석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올린 SNS 글이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언론엔 공개되지 않은 추미애 장관의 입장문 가안을 공개한 건데요. 법무부와 최 대표가 적극 해명에 나섰지만 의혹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SNS에 올린 글입니다. 법무부가 언론에 입장문을 보낼 때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법무부 알림이란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의 절충안을 거부한다고 공식 발표한 지 2시간 뒤쯤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법무부가 언론에 알린 입장문과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추 대표 역시 이를 인정하고 20분 뒤 삭제했습니다. 삭제된 글은 추 장관이 언론에 발표하기 전 직접 작성했던 입장문 가안으로 확인됐고 법무부도 공식 인정했습니다. 당장 유출 논란으로 번지자 법무부가 공식 해명에 나섰습니다. 장관이 작성한 가안을 대변인실에서 수정해 보고했는데 장관은 가안과 수정안이 함께 언론에 배포된 것으로 생각해 보좌관을 통해 주위에 전파했다는 겁니다. 추 대표 역시 SNS에 올라온 최민희 전 의원 글을 복사해왔을 뿐이라며 유출 논란이 된 상황 자체가 어이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와 대검이 물밑 접촉을 통해 만든 독립수사본부 방안을 추 장관이 최종 거부한 상황과 맞물려 의혹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일주일 장고 끝에 나온 윤 총장 건의를 반박하는 민감한 입장문을 내면서 가안과 수정안의 존재를 헛갈리거나 이를 동시에 배포한다고 생각하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해진 절차를 거쳐 언론에 공개할 법무부 공식 입장을 굳이 다른 비공식 경로로 배포하는 것 자체도 비정상으로 검찰 일부에선 감찰 조사 필요성까지 거론됩니다. 최 대표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발된 피고발인 신분이기도 합니다. 장관과 총장의 파국은 피해가는 형국이지만 법무부 입장을 둘러싼 석연치 않은 의혹들이 잇따르면서 또 다른 뇌관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미래통합당의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와 관련해 추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통합당은 직권남용 혐의로 추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습니다.
통합당은 추 장관이 검찰총장의 지휘 감독권을 완전히 배제하는 내용의 수사 지휘를 한 건 검찰청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서 북미 협상의 실무 책임자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미국 대선 전 이른바 10월 서프라이즈로 3차 회담이 열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과 대화를 계속할 수 있기를 매우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화가 정상회담보다 낮은 수준이거나 또는 고위 지도자들 수준일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And we're very hopeful that we can continue to have this conversation, whether that's at of the levels beneath the summit or if it's appropriate and there is a useful activity to take place, to have senior leaders get back together as well. 다만 한쪽 당사자와 하는 진행 중인 대화에 관해 말하고 싶지 않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 또 누가 할지 어떻게 할지 시기에 관해선 당장은 말하고 싶지 않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방한을 마친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가 북한과의 대화 물꼬를 트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열려 있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We look forward to continuing our work for a peaceful outcome on the Korean Peninsula. I believe this is very much possible. President Trump has given us his full support to continue this effort. 또 대화 주체도 실무 협상을 넘어선 북미 정상 간 가능성도 열어둔 셈입니다. 앞서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도 3차 정상회담에 대해 북한이 만나고 싶어하고 우리도 분명 그러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재선이 불리해진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로서는 반전의 기회가 될 만한 것이 없는 상황이어서 오히려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실현시킬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 주목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 부장은 북미 정상회담이 미국에나 필요한 것이라며 올해 안에 개최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면서 북미 정상의 친분도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하연 기자. 네, 통일외교안보부입니다. 조금은 대화 여지를 남긴 것 같은데 김여정 부부장이 직접 입장을 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의 보도입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 부장이 담화를 내고 개인 생각이라는 전제하에 북미 정상회담과 같은 일이 올해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습니다. 김 제1부 부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판단과 결심에 따라 어떤 일이 돌연 일어날지 누구도 모르는 일이라면서도 정상회담이 미국 측에나 필요한 것이지 우리에게는 전혀 비실리적이며 무익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정상회담이 열리면 시간이나 때우게 될 뿐이고 그나마 유지되어 오던 정상 사이의 특별한 관계까지 훼손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언급하면서 쓰레기 같은 볼턴이 예언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해줄 필요가 없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우리는 결코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고 여지를 뒀는데요. 비핵화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하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려면 북한의 행동과 병행해 타방의 많은 변화, 즉 불가역적인 중대 조치가 동시에 취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타방의 많은 변화가 제재 해제를 염두한 것이 아님은 분명히 한다고도 말해서 체제 안전 보장이 우선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현 미국 대통령에 대한 김 위원장의 개인적 감정은 의심할 바 없이 굳건하고 훌륭하지만 북한은 현 미국 대통령과의 관계 여하에 따라 대미 전술과 핵 계획을 조정하면 안 된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사업에 반드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원한다는 김 위원장의 인사를 전하라고 했다며 북미 정상 친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안보부에서 YTN 장하영입니다. 네, 전남 고흥에 있는 병원에서 불이 나서 현재까지 2명이 숨지고 46명이 다쳤습니다. 구조 작업이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범한 기자. 네, 광주입니다. 새벽 시간에 난 불이라서 인명피해가 걱정입니다. 상황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명피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2명입니다. 하지만 부상자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적어도 현재까지 4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불이 난 것은 새벽 3시 40분쯤이었습니다.
고흥읍에 있는 윤호 21 종합병원인데요. 병원에는 환자 60여 명이 있었는데 새벽 시간에 불이 나면서 피해가 커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부상자들은 순천의 성가롤로 병원 등 3곳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큰 불길은 1시간도 안 돼 잡았습니다. 불은 7층 건물의 병원 1층에서 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소방당국은 병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에서 YTN 김보만입니다. 네, 이어서 코로나19 소식입니다. 대전에서는 환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다니다 헬스장과 음식점에서 접촉한 5명이 감염됐습니다. 대전시는 추가 접촉으로 인한 환자 발생에 잇따르면서 고강도의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대전 신규 확진자 5명은 지난달 29일 정림동 의원을 방문한 뒤 확진된 남성의 접촉자들입니다. 헬스장과 식당, 술집 등에서 접촉이 확인돼 검사를 받았습니다. 헬스장에서 감염된 20대 남성 2명은 확진자와 친분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대전시는 확진자가 마스크만 제대로 착용했다면 추가 감염이 없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했을 때 있고 안 했을 때 있고 좀 이렇게 일정하지 않게 지속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는 않았고요.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동안 내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을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고 보고. 술에 취해 충남대병원 응급실을 방문했던 확진자는 횡설수설하며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방역당국이 동선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전 지역 하루 평균 코로나19 확진자는 4.3명. 대전시는 지역 내 확진자 발생 상황이 진정되지 않자 고강도 생활 속 거리 두기 기간을 오는 26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흘 연속 확진자 10명 이상 발생 등 사회적 거리 두기 상향 기준을 마련하고 감염병 위기관리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 단계를 상향했을 때 오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의 변화와 위축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고강도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앞서 학교 내 감염 의심 사례가 나온 천동초에서 확진자들을 제외한 전교생이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동구 3개 지역 학원 등에 내려진 집합금지 명령은 오는 12일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광주 고시학원 집단 감염 불똥이 전남까지 튀고 있습니다. 공직사회로 번지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나연호 기자입니다. 감대봉으로 이름난 전남 영암군 금정 면사무소가 문을 닫았습니다. 면장과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확진 환자가 들른 음식점과 영암군청까지 폐쇄됐습니다. 지금 주민들 영암이 전부 다 아주 비상 걸렸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식당이 다 문 닫았잖아요. 농번기에 확진 환자가 나오면서 일손을 놓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기 전 면장은 전남과 광주 지역 공무원 11명과 함께 골프를 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확진된 면사무소 직원은 복지를 담당하는데 경로당 여러 곳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인사이동이 이루어졌던 터라 회식에도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 도는 물론 시군 공무원 모두 일체의 소모임이나 퇴근 후 활동 등을 자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영암 금정면장은 공인중개사 시험 등을 준비하는 광주 고시학원 수강생이었습니다. 그동안 학원에서 어떻게 집단 감염이 이루어진 건지 깜깜이었는데 단서가 나왔습니다. 학원 강사가 SM 사우나에 다녀왔던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120번 사우나의 매점 직원과 134번의 고시학원 강사가 사우나에서 서로 자주 보는 사이였기 때문에 감염이 되었다가 고시학원에서 강의를 하는 과정에서 전파되었을 거로. 광주광역시는 지역사회 감염이 광범위하게 확산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방역에 동참해 주기를 호소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오늘부터 전국 교회에서 정규 예배가 아닌 소규모 대면 모임과 단체 식사가 금지됩니다. 각 교회는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 명부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교회 중심 소모임과 행사, 단체 식사 등을 통해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산함에 따라 강화된 교회 방역 수칙을 마련했습니다. 이런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책임자나 이용자 모두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해당 교회는 시설 이용 금지를 의미하는 집합 금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개신교는 지극히 관료적 발상의 면피용 조치라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개신교계 최대 연합기관인 한국교회총연합은 교회 소모임에서 환자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무증상 환자가 들어와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며 자체적으로 소모임과 행사 자제를 강력하게 권고한 상황에서 이번 발표는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천주교계는 고향과 파주시를 관할하는 의정부교구와 대전교구가 미사의 모든 모임과 식사 제공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우리 국민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에 얼마나 감염됐는지를 알아본 항체 검사에서 1명만 항체가 확인됐습니다. 조사가 더 진행돼야 하지만 일단 국민 면역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치료제나 백신이 나올 때까지 방역 수칙을 더 철저하게 지켜야겠습니다. 김종혜 기자입니다. 국민 대상 항체 검사는 지난달 시작됐습니다. 4월부터 국민건강 영양조사로 확보한 혈청 잔여분과 서울 서남권 의료기관에 온 환자 혈청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단 한 건만 항체가 생긴 걸 확인했습니다. 3천여 명 중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무력화할 중화 항체 보유자가 1명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수치화하면 0.03%, 매우 적습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 검체는 최종 모두 음성, 서남권의 의료기관에 내원했던 환자 중 1,500건에 대한 검사에서는 한 건이 최종 중화항체 양성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감염 뒤 평균 10일에서 14일 정도 지나면 항체가 형성됩니다. 13,000여 명까지 확진자가 나온 상황에 3천여 명이라는 적지 않은 숫자가 조사됐는데 항체 보유자가 1명뿐이었던 건 다소 의외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당국은 섣부른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표본이 작고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진 상황이 아니고 또 중화항체조차도 형성이 안 됐거나 여러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이 정도 수준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일단 지역사회의 코로나19 면역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여 환자가 급증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지적합니다. 앞으로 갈 길이 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이제 숨어져 있는 감염자 숫자도 적을 뿐더러 전반적인 항체 형성 정도가 적으니까 앞으로 걸릴 수 있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빠른 진단과 치료, 방역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해졌다는 의미라고도 말합니다. 방역당국은 대표성 확보를 위해 앞으로 2달 단위로 국민건강영양조사 검체에 대한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달부터는 대구 경북 지역 3,300명에 대한 항체가 조사를 진행합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국산 치료제 백신 개발 등을 위해 추가 경정 예산 1,936억 원을 투입합니다. 주요 내용은 치료제 백신 개발 1,115억 원, 방역 물품 기기 고도화 357억 원, 연구 생산 기반 구축 391억 원, 인체 데이터 활용 여건 조성과 K방역 국제 표준화 지원 73억 원 등입니다. 정부는 항체 치료제와 혈장 치료제, 백신을 개발하는 기업의 단계별 임상 시험에 940억 원을 지원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수업료 부담을 줄이고 유치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기 위해 3월, 4월에 이어 5월 수업료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자체 예산 66억 원을 투입해 5월 수업료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5월 휴업기간 수업료 등 학부모가 낸 돈을 반환하고 교원 인건비를 전액 지급한 사립유치원은 5월 수업료 결손분의 50%를 지원받게 됩니다.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뒤늦게 인정한 경주시청 철인 3종팀 선배 김보 선수가 최 선수의 납골당을 찾아 사죄했습니다. 김모 선수는 어제 오후 최 선수가 안치된 경북 성주군 추모공원을 방문해 추모하고 유골함 앞에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최 선수의 부친 최영희 씨는 늦게라도 잘못을 인정한 건 다행이지만 조사를 성실하게 받고 왔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감독과 운동 처방사 등을 고소한 고 최숙현 선수의 동료 선수 2명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두 선수는 어제 최숙현 선수의 피해를 목격한 참고인으로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서 7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습니다. 두 선수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는 참고인 조사에 이어서 고소인으로서 진술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대구지검은 선수 2명의 거주지가 수도권인 점을 고려해서 소속 검사를 서울 서부지검에 보내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고 최숙현 선수의 경주시청 선배 김모 선수는 줄곧 혐의를 부인하다 돌연 폭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양형을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지난 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고 최숙현 선수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가해자로 지목된 경주시청 김모 선수는 사과할 마음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럼 사죄할 마음 있습니까? 사죄할 것도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죽은 건 안타까운 건데 폭행한 사실이 없으니 미안한 건 없고 안타까운 마음밖에 없습니다. 같은 날 오후 진행한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도 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는데 불과 이틀 만에 태세 전환을 한 겁니다. 김 씨는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장윤정 선수가 최숙현 선수를 폭행하는 것을 적어도 한 달에 3번에서 4번은 봤으며 본인 역시 중학생 때부터 훈육을 이유로 김규봉 감독에게 맞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혐의를 부인한 건 도저히 폭행 사실을 말할 분위기가 아니었고 후배들이 국회까지 가서 증언하는 것을 보고 부끄러움을 느껴 용기를 냈다며 최숙현 선수에게 미안하다고 덧붙였습니다. 180도 바뀐 김 씨의 태도에 피해 선수들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반응입니다. 황당해하죠. 어이없다. 그렇게 바로 옆에 앉아있을 때 그렇게 당당한 얼굴로 그런 식으로 말을 했고 변호사분들이나 이제 변호사들 간에 이제 얘기를 했겠죠. 무엇보다 법률적 조력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거둘 수 없습니다. 3명 다 변호사가 다르니까 먼저 김 변호사가 치고 나가는 것 같아요. 변호사 조력을 안 많이 받았겠어요. 특히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사건인 만큼 자칫 혐의를 부인하다 이른바 괘씸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상습 폭행이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처벌이 세지가 않은 데다가 계속 부인하다가 혐의가 증명이 되면 보통의 사건보다는 조금 더 과하게 처벌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기는 이제 내부 고발자 형태를 취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단순히 양형을 위한 뒤늦은 고백이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복합적인 사유가 있을 거예요. 일단 그 상황에서 말을 못했는데 돌아오 보니 나중에 처벌받을 걱정도 되고 마음도 힘들고 뭐 변호사의 조언도 있고 막 각종 사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간 혐의를 전면 부인했던 경주시청 3인방. 이 가운데 한 명의 뒤늦은 고백이 나온 만큼 잘못은 명명백백 밝히되 자칫 양형을 위한 꼼수로 퇴색되지 않도록 엄격한 잣대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도로를 달리던 마라톤 대회 참가자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30살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새벽 3시 반쯤 이천시 신둔면 편도 2차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도로를 걷던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장수 서울시장이자 대권 후보로 꼽혔던 박원순 시장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오늘 신문은 이 소식 주요 기사로 다뤘습니다. 각 신문은 어떤 면에 집중했는지 조간 브리핑 시작합니다. 오늘 조간신문 1면은 박원순 서울시장 부고 기사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야산서 숨진 채 발견. 같은 면에는 고개 숙인 채 걷는 마지막 발걸음이 담겼습니다. 성추행 의혹 피고소,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실종 7시간 만에 끝내 싸늘하게 돌아온 박원순. 그 외에도 비슷한 제목으로 박 시장의 마지막을 알렸습니다. 인권 변호사로 30년 시민운동, 3선 서울시장 대선 주자 꼽혀 유신 맞서 항거하고 참여연대 결성해 재벌을 감시해왔던 길. 경향신문은 박원순 시장이 누군지 자세히 다뤘습니다. 중앙일보는 시민운동가를 거쳐 서울시장 첫 3번 연임, 최근 대선 광폭 행보를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함께 실린 사진은
2011년 안철수 당시 서울대 교수가 10배 가까이 높은 지지율을 양보해 박 시장이 첫 당선을 앞둔 때입니다. 한겨레 신문은 인권 강조해 오다 도덕성 치명타를 입고 수습 힘들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앞서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했고 예견된 사회적 지탄을 견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극단적 선택의 이유를 가늠했습니다. 동아일보는 확정된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이어 재판 결과에 따라 경기지사, 경남지사, 울산시장 보궐선거도 치러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당장 여당 대선 구도 얘기를 꺼내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당내 발언을 실었고 부산시장 오거돈은 성추행 사퇴, 충남도지사 안희정은 성폭행 수감, 잇따라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조간브리핑 조용성입니다. 뉴스는 60초 후에 계속됩니다. 장마 전선이 북상하며 현재 경기 남부와 충청, 남부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화면에 붉은색으로 표시된 제주와 남부 지역에는 시간당 40mm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지면서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앞으로 비구름이 북상하면서 서울에도 한두 시간 내에 비가 시작되겠고 제주와 남해안, 영동 지역에 강한 비가 집중되면서 호우특보 역시 확대되겠습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제주 진달래밭에는 250mm, 하이도와 목포에도 11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졌는데요. 앞으로 영동과 영남 일부에는 최고 200mm가 넘는 그야말로 물폭탄이 쏟아지겠고요. 전남 남해안과 제주에도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지역에는 1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져 있는 만큼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2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26도, 대전 26도, 부산 25도로 예상됩니다. 장마 전선은 내일 제주도 남쪽 해상으로 잠시 남하한 뒤 다시 북상하겠습니다. 일요일 제주와 남부를 시작으로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지는 뉴스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 장례 절차와 추가 경찰 수사 내용까지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